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실적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한계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가미는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법인에서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이 실적 악화 또는 감사 의견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공시해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후 일시적인 주가 반등 시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유인 안내를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내려진 역대 최장 영업정지 처분이 이 통사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번 45일의 영업정지를 통해 이 통사 3개사가 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모두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영업정지 기간이 집중된 2분기 이 통사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을 언급하며 범정부 TF를 통해 통신과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시중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고위험 상품 판매 비율 및 공격적 투자자 가입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와 미스터리 쇼핑, 현장 검사가 강화되며 고객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 상품 판매 시 위험 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 외에 지점장 사전 승인 등 추가 확인 방안도 도입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루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 증시는 미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사회하는 손도세 마감을 지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는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재악화가 되면서 발목이 잡히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오늘 엇갈리면서 장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중국 수출지표 부진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이 대외 악재 속에서 낙폭이 커지면서 4거래일 만에 1950선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 지수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기관이 3거래일 연속 4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거세지자 오늘장 약세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면서 오전장까지만 해도 차별화된 모습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12시 반 구간 접어들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자 하락 반전한 채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4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 달러와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로 상승 출발하는 가운데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두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들이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 동향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일정부터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금주에는 주말에 나왔던 중국의 2월달 수출 지표에 이어서 중국의 지표가 나오는데요. 목요일날 2월 실물 경기 지표가 나옵니다. 1, 2월 합산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투자 지표 이렇게 골고루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1, 2월 중국의 수출 지표가 전년 1, 2월 대비 1.6%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오는 1, 2월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는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겠고요. 어찌됐든 그동안의 HSBC 제조 PMI 고려한다면
전반적인 둔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좀 상징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그 2월 비농업 일자리수가 예상보다 크게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다시 미국의 금리 자체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경제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에서 고용 지표마저 좋게 나와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재부각이 예상이 될 거로 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중국의 지표와 미국의 개선되는 지표를 고렸을 때 변동성 부분에서는 좀 커지는 부분에서 염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G2 국가를 중심으로 한 지표들이 빽빽하게 차 있는데 이 점 좀 잘 체크하면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발 악재의 불안감이 좀 커지면서 투심이 많이 악화된 모습인데요. 시장 대응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의존된 부분에서 흐름의 변동성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오늘 다시 현선물 다시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고 그거를 만들게 하는 우크라이나의 이슈라든지 중국의 이슈, 미국의 이슈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항공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글로벌한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잠시 또 주변을 확인하고 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우려를 더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저가 매수는 일단 보류해서 일단 추가적인 그 글로벌 금융 자본 시장의 동향을 보고 나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지표까지 잘 확인해봤고요. 마감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외환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환율 흐름 오늘 좀 무거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40전이 상승한 106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64원과 1067원 1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1066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것에 따른 위험 회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2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치였던 14만 9천 명을 넘어서는 17만 5천 명을 기록했고요. 실업률은 전월의 6.6%보다 0.1%가 상승한 6.7%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직자 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까지 미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날씨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질 경우에 더욱 인상적인 미 경제 지표 호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 연준 테이퍼링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달러화가 상대통화 구분 없이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달러와의 전통화 대비 강세 흐름은 지난 주말 뉴욕장이 개장되면서 지속되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뉴욕 증시가 미 월간 고용지표 호조와 함께 강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데 따른 영향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뉴욕 증시의 상승폭 축소는 외환시장에서 엔화의 반등과 위험 통화들의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엔화는 약세 이후 반등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위험 통화들은 달러화 대비 약세를 지속하면서 달러원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는 달러원이 1067원 선에서 추가 상승이 막히면서 일단 숨을 고르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추가 상승이 막히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번 주 옵션 만기일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전망도 함께 해주시죠. 네, 시장이 이번 미 고용지표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비감독 노동자의 2월 임금이 1년 전보다 2.5% 정도 늘어났고요. 이것은 2010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임금의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서 소비자 물가 역시 항상 올랐던 경험이 있고요. 이것을 근거로 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로 하여금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번갈아 가면서 등장할 수 있겠고요. 각각 미국의 통화 정책과 위험 선호도의 증감을 반영하는 만큼 엔화와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위험 통화들은 한 방향으로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달러원은 지난 금요일 1060원 60전에 마감 후에 다시 1060원에서 80원 사이에 박스권 안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은 1070원대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66원대에서 거래 중인데 이번 주 한 주 동안 1070원대 진입 가능할 시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외환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에서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 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상수지가 또 사상 최고 기록을 넘어치우면서 4개월 연속 적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의 경상 적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본이 그 엔화 약세를 통해서 사실 주변국의 민폐를 굉장히 많이 끼쳤죠. 수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해서 엔화 약세를 계속 지속을 했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아시겠지만 이 일본은 그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 지금의 일본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나면서 그 42개인가요? 약 그 정도 되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멈췄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멈추게 되면 그 전기라든가 이런 어떤 에너지를 산업이라든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원을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 에너지 수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엔화 약세가 됨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은 수출이 늘어나지만 오히려 그 수입 물가는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죠. 결국 수출해서 돈을 벌어도 원재료의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리만 요란한 아베노믹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에너지원에 대한 해결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일본은 상당 기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후쿠시마 원전을 청소하는데 시작을 할 시점이 2020년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20년, 지금부터 한 6, 7년이 더 지나야만이 원자력 발전소를 뭐 청소를 한다든가 어떤 손을 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 사이에 원전이 지금 살아있는 원전이 한 14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동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나 무역수지 적자를 크게 가져가지 않겠나. 지금은 사실 무역수지 적자가 한 25조 원, 우리나라도 한 25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일본도 알고 우리도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일반 국민의 대부분은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죠.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 기간 경상적자는 계속 유지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것은 결국 그 엔화가 약세가 아닌 강세 쪽으로 가야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경상 적자는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좀 적자 상황이 이어지게 될까요? 아마도 의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14기를 그 가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전체 물량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어느 정도 수입을 줄일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다시 그 재검토해서 설비에 대한 부분 확인하는 작업만 해도 거의 1, 2년은 걸릴 거라는 거죠. 최소한 앞으로 한 2, 3년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2, 3년간은 또 원전이 제대로 복구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 힘들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성장률까지 둔화된 상태에서 이제 비유제의 통화 정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연 추가 양적 완화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그 대출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해주고 그 금액도 약간 2배로 늘려줬었죠. 그때는 사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수를 쓸지는 좀 몰랐었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그 4월에 소비세 인상이 있죠. 네. 소비세 인상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뜻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에는 아마 부양책이 거의 힘들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본 내에서 계속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적자가 BOJ를 새로운 카드를 끄집어내게끔 압박하는 것은 거의 사실일 거다. 그렇지만 지금은 4월 소비세 인상의 그 결과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 이상 카드를 쓰기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운 카드를 내놓기보다는 4월에 소비세 인상을 좀 확인하고 넘어간 뒤에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4월에 소비세 인상 후에는 소비가 늘어나게 될까요? 지금 그 경상수지 적자가 나잖아요. 그럼 그 무역수지에서도 적자가 나오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고 있다. 그럼 기업들이 수출은 늘어서 매출은 늘은 것 같이 보이지만 네. 그 안에 그 단가 계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금을 인상하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임금 인상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죠. 임금 인상 굉장히 조금 올렸는데 좀 올라갔다 이럴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임금 인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 물론 일부 기업은 인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가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본다면 결국 소비세 인상 후에는 오히려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결과에 따라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결정할 것이다. 근데 BOJ가 유동성 공급하는 것이 성공할 거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아시겠지만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좀 내리고 테이퍼링을 하는 거거든요. 찰스 플러서 같은 사람은 미국 경기가 후퇴에 있어서 더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통화정책이 더 이상 끌어주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매파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본다면 BOJ가 소비세의 어떤 인상에서 소비가 늘지 않았다 하는 거에 따라서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하고 이런 것을 아마 거의 쉽지 않을 확률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 사태를까지 끌고 온 아베노믹스가 결국에는 좀 성공보다는 실패 쪽에 좀 가깝지 않느냐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100% 실패는 아니고요. 네. 반은 성공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활력소를 넣기 위한 노력을 한 건 맞죠. 이 아베가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우기 때문에 좀 우경화로 가는 겁니다. 이 지금 예전부터 과거에 한 나라 안에 내란이 있으면 그 내란의 그 힘을 어디다 쓸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다가 보내거든요. 지금 그 아베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중국의 어떤 땅, 우리나라의 뭐 독도 이런 걸 건드려서 자꾸 바깥쪽으로 그걸 분출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쪽으로 지금 그 어떤 이념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다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성공한다면 아베노믹스가 반백에 성공 못하더라도 시장에서 대우를 받을 거고요. 그게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결과치에 대해서 감론을박이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얘기까지 접해봤고요. 이어서 좀 우리나라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브스 아시아판에서 좀 재미있는 보도를 했습니다. 투자해야 할 신흥시장으로 한국, 우리나라를 꼽았는데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 1조 1천억 달러 된다고 하죠. 저 사실 그 정도 규모까지 정확하게 몰라요. 1조 1천억 달러인데 이게 전 세계 15위니까 이걸 신흥국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다는 네.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 신흥국이라는 지위로 인해서 어떤 그 무역하는 데서 상당히 그 이득을 보기 때문에 거기 안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 또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신흥국으로 보기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실제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든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브랜드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신흥국에 분류한 상태로 보았을 때는 너무 저평가가 돼 있고 또 선진국으로 가도 지금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그 우리나라 그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대박을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 향후 가까운 장래 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 장은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디커플링 걸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2230일을 꼭지를 찍을 때 미국은 12100개 되지 않았어요. 그 12300에 움직일 때 우리나라가 2230을 갔는데 지금 미국이 16000을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2000 밑으로 내려와 있다.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과거의 키높이로 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상당폭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 자체적인 그 악재들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다면 지금은 상당히 우리나라를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저도 포브스와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좀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봐야 될 텐데 좀 관망하는 자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사님이 개인이 좀 우리 시장에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들은 아직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포지션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개인들은 돈이 없습니다, 지금. 다 물려있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론 개인들이 계속 바뀌어서 들어오죠. 바뀌어서 오지만 그동안 개인들이 2, 3년 동안 거의 지쳐 있죠. 그래서 시장을 나몰라라고 구경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우리나라가 거의 2년 동안 개인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답답해하는데, 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결국 그 개인들한테 기쁨을 주는 시장이 꼭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볼 때 매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전 세계가, 뭐 폭락으로 가거나 하려면 대형 사고가 하나 터져야 됩니다. 근데 그 대형 사고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우크라이나 사태라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뭐 디플레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항상 보면 악재 속에서 주식시장은 꽃을 피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리만 브러스 사태가 터져서 주가가 굉장히 악재가 됐는데 그 밑에서 주식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이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악재를 기다리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결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큰 시세를 내기 위해서 마지막 산통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미국, 중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아마 추세적으로는 결국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늦기 전에 시장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람까지 담아주셨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세가 거셉니다. 지금 현재 8,000계약 넘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늘 외국인들 팔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게 그 물량으로 보면은 많이 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들의 이 선물 누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린다면 한 8월 초부터 보면요. 네.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물량은 실제로 요 자리입니다. 이게 빨간색 선인데요. 제가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빨간색 선은 외국인이고요. 파란색은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검색은 지수인데요. 그 다음에 녹색은 개인입니다. 이 외국인들 선물 누적 매도로 본다면 저점은 벌써 다 찍고 올라가는 추세에서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000개를 팔았다 한들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히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돌았어요. 방향은 돌아놓고 이 쿼드러블이 온 상황 속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어제 그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CPI라든가 PPI가 너무 좋지 않아서 중국이 디플레 우려가 생긴다. 그러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거죠. 중국이 경제가 둔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도 디플레 얘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장이 두려운 거죠. 중국마저 디플레 우려가 나온다. 물론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중국이 뭔가 하나 카드를 끄집어낼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호재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시장을 일단 바라보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기가 다가오니까 아마 이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네. 물론 뭐 지금 시장에서 테이퍼링이 가능성 뭐 계속 진행될 거다. 이거는 사실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그런 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선제 가이드로서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그 중국의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단기적인 이익을 한번 가져가기 위한 선물 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누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은 사는 추세 국면에 있는 건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우상향은 문제가 없고 오늘 좀 단기적인 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만기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는 기관에 윈도우 드레싱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월 초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이번 주 안에 좀 들어오게 될까요? 저는 이게 보통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은 매달 마지막 주 월화 아니면은 그 전주 목금 정도에 합니다. 근데 지금은 쿼드러블 있을 때는 항상 이게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쿼드러블이 시장의 어떤 그 이벤트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이벤트에서 변화를 추구하려는 모습을 가져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서는 만기에 다가오는 시점, 그러면 오늘은 아니겠죠. 화수목 중에 하나. 제가 볼 때는 목요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이
시장에 나타날 때는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기 앞두고 시장 전망까지 꼼꼼하게 받아봤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지리하지만 했어도 괜찮은데 장이 떨어지니까 좀 심란하시죠. 오늘 장 떨어지는 거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시장에 펀더멘탈이 이상이 있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거죠? 선물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제가 10시에 말씀해 드렸었죠. 이번 한 주간은 어떤 거요? 선물, 파생적 흐름에 의해서 시장의 지수가 변동성이 생긴다. 그러나 그 진폭은 크지 않다.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는 규모에 비해서 지수는요, 지금 상당히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즉 뭐냐면 종목별로, 개별 종목으로의 어떤 가치를 평가해보면 지금 상태는 굉장히 저평가인 종목들이 고평가인 종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럼 선물을 해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계속 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목요일까지 선물 가지고 그리고 옵션 가지고 파생적 흐름을 해서 단기적인 이익을 좀 뽑아내기 위한 이런 과정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파생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원래 목적은 해지 목적, 자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전략, 그리고 이론상의 가격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를 따먹는 차익 거래가 본질적인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은요, 그 차익 거래나 해지 거래보다는 철저히 투기적 거래가 훨씬 더 판을 치게 되죠. 왜냐하면 주식 시장 규모가 선물 시장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여튼요, 오늘 시장 내림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종목의 마이너스는 정말 그 마이너스의 가치만큼 절하되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되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우리 큰 장 보러 갑니다, 이거. 아주 큰 장 보러 가는데 이 정도 내줄 수 있죠. 근데 나 속이 답답해. 우왕청심만 있죠. 네, 항상 준비하셨다가 이럴 때 하나를 드시고 에라 모르겠다, 놀러 가자 이러셔도 아주 좋은 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무노의 Y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요, 롯데케미칼 가져왔어요. 롯데케미칼이 급락입니다. 급락. 5.93% 19만원대까지 지금 급락하고 있는 양상인데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만요, 1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어요. 제가 이런 말씀 쭉 해드렸죠. 올해의 주도주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4월달 중에 나오는데 이 4월달에 어떤 팩트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에 한해서 올 주도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4분기 일회성 비용이 많아가지고 4분기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1분기 확실하게 회생이 되는 종목에서 주도주가 나오는데 1분기 실적 악화 우려가 된다면 역시 이 종목은요, 올 시장의 주도주 되기는 걸렸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튼 환율 하락과 중국의 춘절 이후에 화학제품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연시점 오늘 수급 보니까요, 오늘 외국인들은 소폭 매도를 하고요. 기관은 소폭 매수를 하고요. 기관은 계속 소폭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들이요, 지난 이제 2월 달부터요, 지난달 2월 중순부터 외국인하고 합작으로 계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주가가 22만원대 넘어선 가격에서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네요. 자,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요, 이 롯데케미칼이 21만원이 깨지는 순간부터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공매도가 느는데 한쪽에서는 또 뭐가 더 많이 느느냐면 신용 잔고도 늘었습니다. 즉 뭐예요? 주식도 없는 것들이 주식 파는 놈이 있고 돈 없는 놈들이 사는 놈이 있더라. 이거 뭐예요? 투기꾼들만 지금 득실득실 된다 이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동안에 이 투기적인 공매도와 그리고 투기적인 승부수를 띄우는 신용잔고가 같이 늘어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은 꽤 재밌는 내용이네요. 이러한 신용잔고와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요, 가격의 변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하나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4분기 단기 순이익이요, 327억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정 공시 나왔습니다. 정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57억 적자로 정정했어요. 최근에 지금 한 6, 7개 기업이요, 흑자 공시했다가 적자 공시, 적자폭 작게 했다가 적자가 크게 나는 이런 정정 공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정 공시 때문에 이 애먹습니다. 야, 이렇게 정정이 많으면 이거 심각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공시만 보고 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 해드렸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기업이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적정하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실적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처럼 단기 순이익이 327억으로 흑자 나왔다가 야, 전망을 리포트 좋게 쓰려고 했더니만 난데없이 적자 정정 나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 어떤 중요한 관찰 포인트였고요. 자, 이 또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재밌는 게 있는데요. 미국 이제 엑시올사와 합작으로요, 미국의 셰일가스 설비 공장을요, 짓습니다. 2018년에 이 완공될 것인데, 이 2018년에 완공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이 셰일가스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은 롯데케미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주가 전망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전망은 어떨까요? 우선 미국의 ECC 업체, 즉 천연가스를 통한 업체들이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2배가 올라가고, 작년 동기 대비 2배, 올해만 해도 50%가 올랐어요. 이러다 보니까 공장을 늘린다든가 뭐 가동률을 높인다든가 했던 부분에서 원가가 너무 비싸지니까 전부 다 차질이 왔습니다. 이는 ECC 계열, 즉 가스를 통해서 이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계 계열은요, 강하게 치고 나지 못하고, 우리나라 계열, NCC 계열이죠. 어떤 거예요? 원유를 통해서 납사를 뽑아내가지고 그로부터 출발하는 이 NCC 계열은요, 사실은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요, 석유화학 경기도 3년 만에 반등을 시작했고요. 이러한 매크로 환경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화학업종 전반적으로는 괜찮다. 그렇다면 롯데케미칼 또한 화학업종 속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려하던 실적보다는 조금 좋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좀 기대할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계절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2분기 때 통상적으로 뭘 하냐면 유지 보수를 많이 해요. 유지 보수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공급량이 준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절적인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량이 줄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2분기에는 보통 석유화학, NCC 업체들의 수익은 상당히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 주식을 살까 팔까? 우선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기업의 펀더멘탈, 즉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지금 순이익 흐름인데요. 매출액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13년. 자, 이 정도 속도라면은요, 아직도요, 이 기업은 어떤 상황이냐? 살아있네, 이 상황이라는 거죠. 전혀, 순간적으로 지금 보면 이익이 11년, 12년부터 급감을 했지만, 바닥은 이 측면에서 다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 즉, 2분기부터는 거의 개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문제는 이거죠. 지금 뭐냐면 수급이 붕괴되고 이러한 정정 보도, 그리고 1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 악화,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단기 충격에 심리 위축까지 더해져서 당분간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있다는 거 생각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펀더멘탈 상으로는 물론 19만원 이하에는 분명히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펀더멘탈 상이 저평가라고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니고요. 적정하게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이슈나 모멘텀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모멘텀은 1분기에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은요, 보니까 이 기업의 주가는 누구와 상관관계가 높냐면 기관들하고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즉, 어떤 의미냐면 기관들이 사면 올라가고 기관들이 팔면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그래서 기관에 2월 중순부터 쭉 팔았던 이 롯데케미칼의 흐름에서 기관들이 언제 다시 신규적으로 재유입되느냐, 그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종목의 매수 타이밍 잡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접근할 때가 아니고요. 1분기 계속 그냥 흘려둔 다음에 2분기 정말 계절적 수요와 가격 상승과 이런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2분기 실적이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번 주 짧은 반등이라도 나오면 일정 물량이 많다면 물량을 좀 축소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주 장기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그냥 놔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무의 Y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요, 더 안 좋아졌습니다. 네, 많이 밀립니다. 코스피가 1% 이상 밀려주고 있고요. 코스닥은요, 0.2%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줍니다. 자, 시장 어떻게 될 거라 제가 말씀드렸죠? 전 동시만기 이후부터 해서 동시만기 때도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요, 크게 지금 볼 때 특히나 코스피 시장은 상승 국면 초입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시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배포를 키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버티시고요. 분명히 수익이 날 겁니다. 아셨죠? 네, 걱정 마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 시간에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제 방식대로 수급과 실적과 차트를 가지고서 설명을 아주 멋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요, 문자 오기 전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수급 100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5개. 대한항공, 삼성전자, 고려아연, LG, 유플러스, 골프존인데요. 대한항공과 삼성전자 눈에 좀 많이 들어옵니다. 자, 먼저 대한항공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항공, 자, 나무는 멘토님께서 추천 주셨던 종목.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참 좋게 봤던 종목인데, 나무는 멘토님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줍니다. 매수하신 분들, 제가 이 종목은 수급주로서 갖고 왔을 때 한 몇 번 갖고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 기억하시죠? 그쵸? 자, 그런데 더 갑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더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수급이 또 좋아지고 있으니까. 자, 지금 시장 마이너스 1%입니다. 시장이 많이 빠진다고요. 그런데 대한항공 1.2%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요, 볼게요. 지금 현재 구간대 자체가 전 고점 부근입니다. 9월달부터 해서 분할되고 난 이후부터 해서 쫙 같이 요 정도 포인트가 자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의 수급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 보시면요,
새빨간 흐름을 아주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오늘 며칠 연속 순매수,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꽉 채워준 누구 거? 개인 물량을 이렇게 강하게 빼먹으면 진짜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차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점은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매수 따라가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말리고 싶어요. 매도 관점. 그러니까 기관들과 외인, 특히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이렇게 조금씩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빠졌다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약간은 좀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참아보시고요. 이건 미리 이전부터 지난주부터 얘기가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자. 1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좀 이따 제가 가지고 나올 종목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봐달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왜 자꾸 제가 거론을 할까요? 눈에 들어오니까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수할 때인가요? 저는 삼성전자 120만원 중반대 가격을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40만원 초입 구간을 가장 좋은 매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항상 같이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를 39,000원에서 4만원대 이때 그냥 제가 계속 매도 사인 냈잖아요. 매도해라, 매도해라, 매도하세요, 매도하세요. 정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매도 하셨나요? 하셨나요? 37,700원입니다, 지금. 언제 제가 다시 매도 사인 드린다고 했죠? 좀 내려와서 36,000원대, 요쯤 오면 제가 매도 사인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도요, 지금 큰 흐름을 볼 때, 이 디램,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 줄였잖아요. 자, 외인들이 계속 이 종목을 사줍니다. 자, 외인들이 며칠째 사죠? 자, 볼게요. 보세요. 외인들이 언제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2월 18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를 보여줍니다. 계속 사주고 있어요. 자, 오늘도 외인이 매수고요. 오늘 기간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외인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흐름은 요 모양이네요. 외인도 약간 물려있겠죠? 자, 단기적인 차트 흐름에서 어떤 부분이 보이십니까? 제가 즐겨 그리는 차트. 여러분들 쉬운 차트잖아요. 바닥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이게 제가 이때부터 계속 삼성전자는 120만 중반대 매수 사인 드렸었는데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140만원대 초반이면 매도할 수 있는. 그럼 지금 매수 되지 않나? 괜찮긴 합니다. 괜찮아요.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차라리 다른 걸로 수익을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좀 무겁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요 라인 따라간다면요. 이 라인 이렇게 따라간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쭉 따라간다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관망 의사를 드리고요. 매수 쪽도 나쁘진 않겠다. 하지만 관망해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이 왔는데요. 상담 좀 해드리고요. 나머지 거 볼게요. 바텍입니다. 5313님 바텍 네 14,300원 전망 봐드리겠습니다. 자, 14,3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오늘 2.7% 하락을 합니다. 바텍 좋은 종목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인데요. 자,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차트 흐름이 있죠. 차트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흐름이.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쪽으로의 흐름은 언제부터? 작년 1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점 바닥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라인을 좀 잡아볼게요. 요런 포인트 라인과 이 포인트 라인이 좀 잡히는데요. 이 정도 포인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네. 이 정도 포인트가 잡히는데, 이 바닥 라인에서의 상승 추세, 그러니까 라인이 이런 식으로 다시 바뀌면서, 요 바닥 라인에서, 요 바닥에서부터의 상승 흐름 자체가 다시 새롭게 잡히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히고 있어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이 구간대에서 반등을 지금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인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고점 영향에 대한 라인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이 조정이 나온다면은 요 포인트 약간 밀렸다가 다시 추세 전환하는 요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 포인트가 얼마죠?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4,000원 바로 아래 구간이에요.
요 포인트가요. 수급 볼게요. 자, 수급은 근데 매수가 들어옵니다. 수급이 잘 들어와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수급을 잠깐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잠깐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잠정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텍에 대해서. 오늘 수급 보니까요. 외인들이 현재까지 매도 물량이 조금 많네요. 외인들이 약간 파란색으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8,000주 이상의 매도세가 좀 잡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약간 조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정이 만약에요, 내일도 또 나와주면요, 내일도 한번 나와주면, 이때는 약간 비중을 축소하셔도 될 수가 있어요. 축소하신 다음에, 다시 반등 주면서 기간 매수가 다시 들어올 때, 그때 좀 매수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상태로 오늘 기간들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간들은 어찌됐든 지금 오늘까지 해서 며칠이죠? 4일 연속 매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빠르게 반등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켜보시고요. 내일 하락 추세가 나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볼까요? 15,000원 정도까지는 보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아까 이제 나무늘 멘토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롯데케미칼인데요. 요거는요. 방송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롯데케미칼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전에 나무늘 멘토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랑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이따가 녹화방송 뜨는 거를 조금 보셨다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문자를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번에 011 공번으로, 네, 문자를 계속 보내주시면요.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입니다. 자, 고려아연인데요. 오늘 1% 이상 올라갑니다. 벌써 3일째 급등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네요. 왜 이렇게 잘 올라가나요? 금값이 올라가고 있나요?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350달러 선, 온스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계속 갈 수가 있을까요? 계속 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고점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지금 금값 더불어 피철금속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꾸준하게 가고 있는데, 수급상으로 체크해보니까요, 약간 수급 고임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눈에 보인 포인트가 좀 보여요. 기관들의 매도세,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좀 잡힙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수급 좀 체크해보니까요, 같이 볼게요. 기관들과 외인들이 같이 매수를 해줍니다. 외인들이요, 16,000주 매수고요, 기관이 5,000주 매수를 보여주는데, 투신권 매수가 잡히네요.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차트 어떻게 되고 있죠? 잘 가고 있죠.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제가 걱정인 것은 이미 주가 흐름을 크게 볼 때 상당히 많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죠. 그렇죠? 이 바닥에서 3바닥 찍고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렇지만 이 수급이 지금 같은 수급으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와야 돼요. 누가? 이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아직 계속 매도잖아요. 오늘 좀 들어오긴 하는데 내일 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기관들이 좀 더 들어온다. 그러면 고려아연 더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힐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21선까지 내려올 겁니다. 1차적으로요. 34만 5천원까지 내려오는데 그 포인트가 가장 매수하기 싼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LG U+입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뭐 추천드렸죠? 오전에 CJ 헬로비전 추천드렸습니다. CJ 헬로비전 추천드리자마자 금요일날 빵 뛰어갔죠? 그래서 목표가 달성을 한 방에 팍 했습니다. 자, 뭘 제가 포인트로 잡았죠? CJ 헬로비전은 영업 정지가 되니까 당연히 알뜰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LG U+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입니까? 반사이익인가요? KT, 고객 유출권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확실하게 바닥권에서부터의 상승, 싸다는 거죠. 자, 항상 LG U+는요, 요 포인트 보이세요? 네. 9,700원, 800원. 만원 아래로 깨져버리면 여지없이 매수가 최근에 강하게 들었던 종목입니다.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SM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갑자기 강하게 밀고 때려버리면 20에서 아래로 때려버릴 때 급등을 가져왔던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여기 그쵸?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LG U+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요 포인트가, 네, 여기가 참 싼 구간이란 거죠. 반등을 줄까요? 줍니다. 쫙 줄 겁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구간 자체는요, 바로 전에 고점 라인들을 연결하는 포인트가 가장 안전하게 상승해 줄 수 있는 포인트. 여기 얼마죠? 한 1,300원, 400원 정도 라인. 약간 슈팅하고 한 500원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보이네요. 괜찮겠죠? 네. 매수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가격은요, 이 종목은 좀 싸게, 웬만하면 싸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000원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10,050원. 호가창이 10,000원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변하죠? 현재창 열어볼까요? 이게 한 호가당 0.5%씩 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거는 잘.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참고하시고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거. 수급이 좋기 때문에 또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요, 골프존 보겠습니다. 자, 골프존. 그렇게 바닥에서 움직여주다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작년 말대 가격까지 회복을 해줍니다. 오늘 5% 이상 급등 중에 있습니다. 뭐 고가로는요, 오늘 보니까 거의 10% 가까이 오르다가 약간 내려온 상태이네요. 자, 왜 이렇게 가고 있죠? 너무 많이 빠졌나요? 네, 빠진 것도 빠진데 날씨가 좀 풀렸잖아요. 풀리니까 스윙 하셔야죠, 열심히. 자, 볼게요. 외인들, 기관들 매수가 잘 들어옵니다. 뭐 밖에서 하는 건 아니야. 실내에서 하는데 날씨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래도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아시죠? 네. 자, 꾸준하게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보시면요, 매수가 보이시죠? 외인들과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좋은 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은 있는데, 보세요. 이때 물렸던 사람들, 요때 안 팔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오늘 윗골이 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올라가면 또 안 팔고 싶을까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주의하십시오. 수급은 좋은데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요. 종목 상담 바로 해드릴게요. 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5410님 67,700원입니다. 자, 한가스공사를 이제 추천하고 있고요. 매수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월달에 매수했어요. 1월 초, 1월 중순인가? 매수하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제가 안 팔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매력이 뭘까요? 제가 왜 이거를 마이너스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안 팔고 있을까요? 저 PBR주의 반란 곧 나타납니다. 시장이 살아난 그 시점 자체가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 주 동시반기 이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형 중심에서 싼 종목들 위주로 해서 누가 외인들과 기관들의 베팅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요, 한국가스공사가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굳이 팔 필요 없어요, 종목. 가져가십시오. 올해 실적이 정말 좋아지니까요. 아셨죠? 약간 조금 얼마 빠졌나요? 1,300원 정도, 마이너스 2% 정도 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올라갑니다. 오히려 지금 가격이 싸게 보일 정도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셨죠? 추가 매수도 다시 반등을 줄 때, 지금 말고요. 반등을 다시 줄 때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제가 의견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2666님 BHI 봐드릴게요. 아이고요. BHI 봐드리겠습니다. BHI가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볼까요? 자, 오늘 이거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약간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 오늘 바텍이랑 비슷하게 빠지고 있네요. 자, 바닥에서 올라갑니다. 더블에서 패턴 나와주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흐름에서 이게 흐름이 깨진 건가요? 깨진 흐름인가요? 안 깨졌어요. 아직 그래도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닥 라인을 올라가는 포인트를 볼 때는요, 아직 살아있는 패턴이에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수급 보니까요, 그래도 보니까 최근에 개인 물량 빼먹은 흐름이 있네요. 외인들과 기관들에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포인트가 투신, 기타업인 쪽 물량이 있네요. 자,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좀 볼게요. 오늘 보니까 기관들이 약간 매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투신 2,000주?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기관들이 매도가 좀 나옵니다. 걱정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오늘 시장 자체에 영향이 좀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쉬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제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일 수업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 말씀드리기 전에 한 종목, 오늘은 손절 좀 치겠습니다. 제가 계속 수익 내면서 쳤는데, 오늘은 그냥 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정리합니다. 안타깝지만, 네, 대우조선해양은 마이너스 3% 정도 되는데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리 깔끔하게 하고요. 대신에 오늘 이 종목인데요. 오늘 오전에 추천드렸던 하림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하림은요, 오늘 종가로 미처 매수하지 못한 분들, 종가로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종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큰 그림은 이겁니다.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인데, 중요한 거는 프로야구 개막 더불어서 더 치킨이 많이 팔릴 거니까. 참 단순하죠? 근데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차트상 그림으로도 보시면 바닥이죠? 이 포인트 갭을 매울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오늘 종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6,500원 정도 봅니다. 더 높게 봅니다. 6,500원 보고요. 손절가는 5,300원으로 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할인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조금씩 상승폭 켜나가던 코스피 오늘장에서 거의 반납해주고 있습니다. 2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1%대 조정받고 있는데요. 1953포인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중국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541선까지 물러난 모습, 오늘장 양대지수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